여러분들 챗GPT 입력할 때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은밀한 사생활이나 네. 또 회사의 기밀 이런 거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내 대화 내용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위리뷰, 위는 이제 오픈AI를 말하는 거죠. 오픈AI 회사에서 여러분이 입력한 대화 내용을 보고 있다,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데이터가 학습이 안 되도록 끄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꺼놓으세요. 지금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써도 되나? 조금 궁금하시면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안내서가 있으니까 확인. 네. 3프로TV와 패스트캠퍼스가 함께하고 있는 AX 칼리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AI의 도입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을 높였던 그런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AI가 도입되면서 성범죄에 남용되는 등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님을 모시고 생성형 AI가 만들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가 됐었던 생성형 AI로 마치 이제 누군가가 내 얼굴을 남의 몸에 입혀서 뭔가 이게 성범죄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은 이건 직관적으로 와닿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AI가 도입되면서 이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가 굉장히 많죠. 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따가 좀 자세히 보겠지만요. 인공지능의 이제 편향성 문제, 이런 문제들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아직 불안전한 기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류와 안전에 대한 문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나 기업은 이제 올바르게 이제 쓰라고 개발을 했는데 네. 일부의 이제 나쁜 사람들이 악용을 하면서 일어나는 악용 오용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성 AI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킬러 로봇 문제, AI 기술을 군사용으로 오용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인공지능 기술의 이면에 역기능 부작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또 개발을 하지 않는 거는 또 아니에요. 우리 네. 인간의 편익과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중요한 기술이고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안전하게 개발해야 되겠죠. 네. 또 올바르게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기술이란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을 위한 이제 안전하고 올바른 기술로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한 거고, 오늘 말씀드릴 또 이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거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디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요, 이제 저희가 가장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생성형 AI. 네. 이 생성형 AI의 발달로 인한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 법적 문제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좀 주시면 또 답변을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말 그림을, 말과 사람의 그림을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 요 그림을 제가 이제 요즘에 뜨는 이미지 생성 AI, 이제 명령을 입력하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네. 그걸로 그린 건데요. 제가 명령어를 Human running a race with a horse 이렇게 입력을 해봤어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과 경주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줘.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니까 몇 초 만에 이렇게 멋진 그림이 네. 나왔습니다. 좀 뭔가 이상한데요? 네, 약간 좀 이제 어색하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퀄리티가 좋아진 이제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말과 경주하는 인간의 모습을 왜 그렸냐면요. 네. 아마 기억이 좀 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의 지성, 또 우리나라의 석학이라 불리우는 이어령 선생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네. 이어령 선생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IT 전문가예요. IT 석학이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셨는데, 그때 이제 한 참가자분이 인공지능은 뭡니까 선생님 이렇게 네.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이제 이어령 선생님께서 인공지능은 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말하고 경주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말하고 경주를 할 안 필요도 하죠. 없죠. 안 네. 하죠. 타고 다니면 되니까.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말이 말이 이기겠죠.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하고 경주하지 않고 경주할 필요도 없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말을 잘 타서 말등에 올라타서 내가 원하는 곳을 편하고 빠르게 가면 되는 것이지 네. 말하고 경주할 필요가 없고 뭐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자꾸 바둑 둘 필요가 없어요. 네. 바둑 떠봐 이제 집니다. 네. 인공지능하고 바둑 둘 게 아니라, 자, 인공지능을
자,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네. 내가 원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인공지능하고 뭐 경쟁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네.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 와닿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제 윤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말등에 올라탔을 때 말을 잘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멋대로 가겠죠? 가기 멋대로 네. 가고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을 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잘 우리가 통제를 해야지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우리가 잘 통제,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 기술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인간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제라는 개념,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윤리와 또 법과 제도가 출발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 윤리적인 측면 또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일반 시민들 또 사용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들을 이제 많이 꼽는데 두 가지를 꼽고 있죠. 먼저 일자리 문제. 예, 그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문제 우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또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 윤리가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인공지능 윤리는요. 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네.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와 윤리라는 단어가 결합돼 있어서 약간 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어색한다는 네. 느낌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디지털 윤리, 디지털 윤리. 인터넷 윤리 이런 네. 말 많이 쓰죠. 인터넷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를 네. 인터넷 윤리라고 해요. 네.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 윤리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고 개발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 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소비하면서 지켜야 될 윤리를 인공지능 윤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두 가지 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개발자와 기업의 윤리, 네. 또 하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용자 소비자 윤리가 들어가 있죠. 개발자와 사용자의 윤리 그렇죠. 두 가지.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이 두 가지 윤리가 인공지능 윤리예요. 네. 물론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고 훗날 미래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이제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면 아마 인공지능 그 자체의 윤리, 알고리즘의 윤리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윤리는 인간의 윤리라는 거죠. 네. 인간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개발할 수 있느냐, 네. 또 인공지능을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을 악용하지 않고 올바른 목적과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인공지능 윤리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윤리를 앞서 간략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좀 카테고라이즈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를요 5가지 정도로 이제 카테고리화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통계를 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요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인공지능 편향성 문제, 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인공지능 오류 안전에 대한 문제, 네. 세 번째 인공지능의 악용과 오용 문제, 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개인정보 저작권 침해 문제,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킬러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문제가 현재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고요. 네.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네. 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또 다른 또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이면에 또 다른 윤리적인 문제, 역기능, 부작용은 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윤리는요,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시점에는 이 5가지 문제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씩 좀 사례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의 편향성 문제네요. 네. 자,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이 편향이 있다, 편견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완벽할 것처럼, 완전할 것처럼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말 그린 이제 그림, 이제 예. 그 툴, AI 툴, 미드전이라는 툴인데 그 툴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면 이제 커피 들고 선글라스 낀 여성 그려줘 하면 이제 거의 백인 여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판대서 음식 파는 여성 그려자면 또 거의 인도 여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됐죠. 네. 왜냐하면 커피 들고 선글라스 낀 여성이 다 백인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인종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이런 편향된 결과가 나오느냐? 그 이유는 이제 인공지능은요, 네. 어떤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학습을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데이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가, 자, 그 데이터 자체가 편향이 들어가 있고 편견이 있고 오류가 있고 불완전하면 네. 그러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도 그대로 편향, 편견이 있고 오류가 있고 불완전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도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인풋한 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컴퓨터다 보니까, 자, 이렇게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편향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편향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를 우리가 잘 정제해서 필터링해서 네. 공정한 데이터, 올바른 데이터만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사실은 기계적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런 학습용 데이터를 걸러내고 필터링 해주면 좋은데, 자, 이러한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AI 학습용 콘텐츠를 분류하고 필터링하는 작업을 인간이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라벨링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다 일일이 컨텐츠를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편향인지 편견인지 혐오인지 차별인지 음란물인지 욕설인지 이걸 보고 걸러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니까 역시 또 불안전하겠죠. 또 시간과 인력과 병이 많이 소모되는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편향됐다는 게 되게 큰 문제점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네네. 그럼 이렇게 편향됐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네네. 딱히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냥 뭐 그림을 백인 여성으로 그린 게 나한테 내 삶에 그렇게 뭐가 큰 문제라고?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네. 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자, 이 편향 편견이라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올바르게 살고 올바른 이제 일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잘못된 정보, 잘못된 편견이나 혐오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에게 심어진다면 특히 우리 청소년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성이나 인격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우리 청소년 어린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편향, 편견, 혐오, 차별 이런 것들이 심어진다면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편향, 편견한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서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훨씬 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인공지능의 영향을 인간과 인류가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우리 인간과 인류가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편향 편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챗GPT 많이 쓰시잖아요. 네. 챗GPT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럼 요즘은 이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할루시네이션이 이제 환각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게 좀 단어가 조금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잘못 만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좀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챗GPT가 내놓는 결과물이 다 진실만 있는 건 아니다. 네.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가 섞여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제 이유가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네. 알고리즘의 약간 이제 맹점 때문에 그러는 거죠. AI 알고리즘 또 이 생성 AI의 이제 LNM이라고 하죠. 네. 이 LNM의 알고리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이 약간 이제 맹점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네. 100% 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챗GPT나 클로드나이란 LNM을 쓰실 때는요. 자, 내가 이제 입력한 이제 내용의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결과물을 잘 보시고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뭔가 긴가민가한 내용, 그리고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에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뭘로? 검색 엔진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추천드리면, 자, 이 AI 챗봇을 하나만 쓰지 마시고 2개 정도 쓰세요. 네. 3개까지는 뭐 너무 많고 2개만 쓰셔도 되는데 2개를 쓰셔서 이제 거기에 질문을 똑같이 던져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똑같은 질문에 답변을 보시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답변이 일치하면 뭐 이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답변이 둘 중에 하나가 다르다. 네. 그럼 누군가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이렇게 교차 검증하는 방법을 또 쓰시는 것도 예, 좋겠어요. 음.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죠. 최근에도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일어났죠. 네. 악용 문제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딥페이크 성범죄인데. 네.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실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법은 있어요. 네. 예, 2020년 6월에 이미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근절이 안 되고 계속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기사에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방심위에서 4,691건을 차단했는데, 이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저도 좀 착각을 했어요. 아마 작년 통계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4,690 어마어마한 수치니까. 많네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일어난 건수가 무려 4,691건. 그 작년보다 네. 400% 급증한 급증하고. 거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1,000건 이상씩 딥페이크 네. 성범죄 사례가 적발이 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법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문제가 근절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네. 지금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도 10대, 20대 청소년이 가장 많아요. 네. 근데 가해자도 10대, 20대 청소년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 행위가 된다, 처벌된다라는 걸 이제는
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네. 근데 교육은 사실 더 어렸을 때부터 초, 중, 고 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 어린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렇다면 이제 인식이 생길 거고 네. 의식이 생기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많은 문제들이 있군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질문이. 네,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는 그 작품은 누구 거야? 맞습니다. 제 거예요? 아니면 오픈 AI 거예요? 맞습니다. 플렉시티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잘 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생성 AI 시대가 열리면서요,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문제죠. 저작권 네. 문제. 저작권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 AI로 만든 컨텐츠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로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막 프롬프트를 잘 입력해서 멋진 예술품을 만들고 뭐 멋진 영상을 만들고 해도 저작권을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법이 없어서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AI로 만든 컨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똑같아요. 그럼 누구 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저작권의 혼란 상태예요. 네. 그리고 또 역으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 AI로 열심히 해서 어떤 멋진 영상을 만들고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네. 그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또 얼핏 생각하면 그런 걸 또 막 갖다 써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근데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막 써도 된다? 이거는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가 필요한 거죠. 네. 자, 우리가 AI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에 피카소의 화풍과 비슷한 이미지 결과가 나왔어요. 예술품이 나왔어요. 네. 예술 작품 같은 풍이 나왔어요. 또는 고흐의 예술 작품과 같은 화풍이 생성이 됐어요. 그거 저작권이 없다고 막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네. 자, 표절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즉 고흐 재단이나 피카소 재단에서 소송 걸 수 있어요. 네. 네, 물론 소송을 뭐 개인한테는 안 걸겠지만 네. 근데 괜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소지가 그럼 생길 수 그 있다. 소송을 네. 누구한테 겁니까? 표절을 했다라고 판단되는 그 개인한테 걸 수 있는 아. 거죠. 최악의 경우는. 네. 네. 그러면 괜히 이런 소송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 이미지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성해서 문제가 없는 기존의 디자이너의 어떤 유사한 디자인이나 아니면 예술가의 어떤 화풍이 아닌 그러한 거를 다시 생성해서 쓰는 게 낫지 굳이 이 기존의 디자이너의 어떤 디자인과 비슷한 이미지나 아니면 예술가의 화풍과 비슷한 걸 쓰면 굉장히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생성 AI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연예인 얼굴과 비슷한 얼굴이 나왔어요. 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네. 자, 예를 들면 어떤 뭐 연예인 누구와의 얼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지도 역시 저작권이 없으니까 또 내가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네. 막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 연예인은 이제 공인이에요. 공인은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인격권이 조금 더 강화돼서 네. 보호를 해주는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런 권리가 있어요. 인격권이라는 건데 또 다르게 말하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성 AI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기존의 공인이나 연예인의 얼굴과 비슷한 그런 외모와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면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썼다가는 그 연예인이나 공인의 소송을 또 네, 맞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혹시 네. 그런 소송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지금 아직은 없지만 없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소송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례도 아직은 없는 거네요. 없는 건데 이제 기존의 판례를 좀 우리가 참고해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랬을 때 최근의 판례는 이러한 연예인이나 공인의 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을 좀 넓게 인정을 해주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 왜 드렸냐면 네네네. 딱 생성형 인공지능이 한창 유행이 시작할 때쯤에 유명 가수의 노래, 유명 명곡을 나의 목소리를 입혀서 새롭게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막 이 노래는 누구 거냐, 왜 내 노래를 함부로 쓰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논란만 있고 아직까지 특별한 법적 판례는 없었던 거네요. 맞아요. 아주 좋은 또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내 목소리로 기존의 음악에 입혀서 뭐 이렇게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AI 커버송이라 해가지고 예. 유튜브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네. 기존에 어떤 가수가 부른 적이 없는 노래를 그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그렇죠. 부른 것처럼 똑같이 구현해서 네. 들어보는데 되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들어서 막 공유하고 하는데 이것도 다 저작권 침해예요.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AI 기술로 어떤 이제 노래를 내가
다르게 구현을 하는 거는 네. 그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동의를 구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작곡가한테 가서 허락을 네. 받고 당신의 노래를 내가 AI로 좀 활용하겠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이제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이제 어떤 가수의 목소리를 내가 이제 활용해서 커버송을 만들잖아요. 네. 그럴 때 그 가수의 목소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가수의 목소리도 보호되는 권리예요. 네. 음성권이라는 이제 저작권의 하나의 이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가수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가수의 음성권의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침해는 확실하지만 네. 이제 그 가수나 저작권자들이 소송을 걸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뭐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즐기고 이렇게 공유하고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자기 노래도 좀 홍보가 되고 하니까 네. 놔두고 있는 거지. 만약에 엄밀히 따지면 이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례가 되게 재밌는 사례가 나왔어요. 네네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텐데 네, 뉴욕 타임즈에서 맞습니다. 우리 기사 걸로 학습시켰지. 맞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문제, AI 시대, 생성 AI 시대 저작권 문제 두 번째 문제는요. 이게 가장 심각해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제 자신의 AI 모델들을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그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존의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있는 데이터들을 네.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수집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네. 자, 이건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침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곳이 지금 언론사들이에요. 네. 특히 이제 미국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게 2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소송 결과가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피해자인 뉴욕 타임즈 언론사에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죠, 판사가. 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피해자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당했다. 자, 오픈 AI가 내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AI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의 학습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 기사의 어떤 부분들이 결과에 어떻게 나왔다는 거를 네. 입증을 누가 해야 되냐면 피해자인 언론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입증하기 쉽겠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AI 이 모델의 알고리즘 특성상 네, 그렇다 보면 입증을 못하면 결국 판사는 무죄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정 공방도 굉장히 장기화가 될 거고 네. 아마 이게 판결이 굉장히 잘 안 날 가능성이 높은데 하지만 이 뉴욕 타임즈는 소송을 건 이유가 있죠. 네, 바로 소송에서 이기려고 이제 건 것도 있겠지만 이 오픈 AI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려고 네.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소송을 이렇게 이제 하면 결국 결론이 잘 안 나고 장기적으로 간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주겠다. 그리고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 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당히 계약을 맺자. 우리 언론사랑. 그래서 이제 뭐 몇백억, 뭐 몇천억 주면 우리가 네. 저기 데이터를 공급해 주겠다. 아주 합법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AI 기업들이 어쨌든 이러한 저작권자의 저작권 있는 컨텐츠들을 무단으로 수집해서 학습에 이용하고 상업적으로 네. 또 이렇게 활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요 개인정보 침해 문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챗GPT 입력할 때 챗GPT에 입력하는 내용에다가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은밀한 사생활이나 네. 또 회사의 기밀, 업무 기밀 이런 거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자, 예, 왜 안 되냐면 자,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이요. 챗GPT 홈페이지 나와 있는 이제 제너럴 FAQ라는 이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챗GPT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네. 갖고 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Who can view my conversations? 내 대화 내용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We review. 위는 이제 오픈AI를 말하는 거죠. 오픈AI 회사에서 여러분이 입력한 챗GPT 입력한 대화 내용을 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Will you use my conversations for training? 내 대화 내용을 학습에 이용합니까? Yes. 네, 마찬가지로 네, 여러분이 챗GPT 입력한 대화 내용을 네. 오픈AI에서 또 다른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겠죠. 네. 챗GPT한테 입력한 대화 내용에 개인정보나 은밀한 사생활이나 업무 기밀 이런 것들은 입력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괜히 입력했다가 이렇게 서버에 저장되고 또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돼서 유출이 될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금 염려가 되시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 챗GPT 보시면은 그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 네.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데이터 설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학습이 안 되도록 끄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꺼놓으세요, 항상. 저도 꺼서 쓰는데요. 그걸 끄시면 일단은 이제 여러분 입력한 대화 내용이 학습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이제 챗GPT의 그 언어 모델 선택 창에 임시 채팅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임시 채팅이요?
네, 임시 네. 채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임시 채팅을 쓰시면 이 챗GPT하고 다 나눈 대화 내용이 영원히 기록되는 게 아니고 30일까지만 남고 없어져 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옵션을 설정해서 쓰면 좀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주의하셔 쓰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네네네. 우리의 정보가 그들에게 넘어갈까봐 이게 맞습니다. 가장 걱정인데 이런 그 뭐 완벽히 막아주는지는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어쨌든 이런 몇 가지 안전장치들은 좀 생각하고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안전한 기업의 어떤 기밀이나 이런 업무 정보들이 유출되는 걸 좀 우려한다면 자체 LLM을 이제 구축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인트라넷처럼요, 기업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체 AI 챗봇을 요즘에는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해서 AI 그 기술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좀 좋은 기술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쓰면 얼마든지 자체 AI 챗봇, 이 대화형 인공지능을 개발 쓸 수가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오픈 AI나 이제 클로드나 이런 LLM 기업들이 또 기업용 이런 챗봇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네. 기업용은 기업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이제 학습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의 AI 챗봇을 또 쓰셔도 되겠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럼 약간 정책적으로 뭔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자, 지금은 AI 시대에 사실은 이제 정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개발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윤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개발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다 리스트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많이 나왔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기업 또 국가기관들 또 학계 또 민간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 준칙, 헌장, 뭐 가이드라인, 뭐 이러한 이름들로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윤리 가이드라인들은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네. 이제 기준들이고 법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딥페이크 뭐 성범죄라든지 사기범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 윤리적으로만 우리가 지키자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네.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안 되겠다. 윤리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법이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이제 상황으로 전 세계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부터는 이제 인공지능 안전성, 세이프티가 강조가 되면서 올해 초부터 인공지능 이제 법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3월에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 EU AI 액트가 통과가 됐죠.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 가장 먼저 AI 법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세요. 규제 위주로 되어 있고요. 또 만약에 어기게 되면 매출액의 7%의 과징금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업들이 만약에 유럽에 진출하고 싶다. 그러면 지켜야 되는 네. 상황이고요. 미국은 이제 어땠냐면 작년 10월에 AI 규제 행정명령이라는 이제 대통령령,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령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역시 법률이에요. 대통령이지만. 이 법률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지켜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아직 법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죠, 올해 중순이죠. 5월 달에 AI 서울 정상회의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최를 해서 네. 많은 AI 강국과 또 기업들을 아울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안전, 혁신, 포용을 주제로 AI 서울 선언이라는 걸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과기부에서 일찍이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작년 말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또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작권 문제에 대한 좀 명확한 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써도 되나?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조금 궁금하시면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안내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도요, 작년 말에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저자로 참가를 했는데 네. 지금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사례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사례들을 좀 통해서 내가 이 생성 AI를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쓸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가이드북이 있으니까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는요, 인공지능 기술과 같이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만 앞서가도 안 되고 윤리만 앞서가도 안 돼요. 조화롭게 동반자 관계로 같이 가야 되고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기술에 들어가야 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도 브레이크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에도 인공지능 윤리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만 네.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믿고 그런 AI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고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속도랑 네. 그다음에 법의 제정 속도랑의 차이가 맞습니다.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네, 계세요? 인공지능 법이 일단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국회 계류 중에만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의견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이제 통과를 이제 시키면 좋겠고요. 인공지능 법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꽃피고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려면 예측의 어떤 어려움, 네. 예측의 불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기업들이 예측의 어려움을 좀 해소가 돼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내가 만들면 되겠구나, 문제가 없구나라는 네. 거를 알고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산업 생태계, 시장 생태계를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AI 법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법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AI 기술은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모든 이 발전의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를 다 체크해가지고 만들기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본법 말 그대로 그래서 왜 기본법이냐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이제 아우른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과 이러한 조항들을 담은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을 한다든가 네. 특별법으로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일일이 다 완벽하게 대응을 하는 법을 만들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AI 기본법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규제만 들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네. 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아까 범죄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AI 있죠. 딥페이크 네. 성범죄,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해야 되겠죠. 처벌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도적 공백 상태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부분 같은 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네. 네, 그리고 뭐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이 없다고 기업가들이 마냥 법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지키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오히려 법이 없는 게 산업 발전을 좀 막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법 제정이 좀 시급하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법 제정과 그 다음에 사용자와 개발자들의 어떤 선한 사람들만 모여서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생각보다 사람이 또 악한 마음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한 그리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다 써야 돼요. 네. 네, 첫째는 우리가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올바른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느냐,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모든 주체들이 다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도 좀 뒷받침돼야 돼요. 어떤 기술? 바로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필터링해주는 그런 이제 자동화 기술들도 네. 개발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컴퓨터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프로그램을 또 개발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딥페이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 알아내는 이런 기술들도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책은 이제 국가기관 또 지자체가 이제 해줘야 될 역할인데요.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들을 또 많은 우리 주체들이 더 알 수 있도록 또 지킬 수 있도록 확산시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도적 공백 상태인 이런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또 산업 생태계를 또 진흥할 수 있는 이러한 법도 만들고 또 일부의 또 범죄 행위에 대한
또 이러한 처벌하는 이제 이러한 법도 이제 준비하는 이런 정책 제도도 아울러서 갖춰줘야 이 세 가지 교육과 기술과 정책이 아울러서 잘 조화롭게 보완이 되고 갖춰줘야 우리가 얘기하는 선하고 윤리적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고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5년 전에 네. 우리 국제인공지능연구협회를 이제 창립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명함을 우리 그 이제 만나는 분들에게 드리면 어떤 단체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잘 모르셨죠. 그 당시만 해도 네. 인공지능윤리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인공지능 윤리 규제하자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 개발 못하게 막자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아니거든요.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얼핏 들으면 좀 윤리적으로 막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막 지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공지능 윤리는 일단 법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켜보자는 얘기지 강제적으로 지키자는 강제성 없습니다. 네. 안 지켜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윤리가 왜 지금 시점에 더 중요하냐?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은 기본이 됐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들이 오픈 소스라고 하죠. 그래서 최신 기술들이 다 오픈 소스로 논문으로 발표가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일부의 오픈 AI 기술이나 구글 기술들 이제 폐쇄형의 기술 빼고는 이제 라마라든지 이러한 오픈 소스의 기술들로 공개가 되니까 네. 누구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개발자든지 AI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개발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AI 기술은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에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필요한 게 AI 윤리라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윤리가 없으면 소비자들이 불안해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AI 기술들을 쓰지 않을 거고 네. 그 AI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그 제품, AI 제품이 통하려면 안전하다, 신뢰할 네.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거를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윤리고요. 네. 그 윤리가 뒷받침이 된 기업과 그 제품 서비스는 신뢰를 갖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줄 거고 잘 나갈 거고 잘 판매가 더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는 기본으로 다 누구나 개발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AI 윤리까지 갖춘 기업이 돼야지만이 그게 오히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AI 기술만 있는 AI 기술만 강조하는 기업, AI 기술과 윤리를 같이 강조하는 기업, 네. 소비자들은 그 후자를 더 선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윤리는 기업의 규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분들이 좀 많이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오히려 더 신뢰성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어떤 기반으로 이해해달라라는 메시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고 구글의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해킹, 그러니까 탈옥이었었거든요. 네. 앱마켓을 구글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했었던 것처럼. 근데 왜 애플은 그걸 굳이 이렇게 가둬놓고 감옥처럼 가둬놓고 니네 것만 하냐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소비자들에게 보안에 대한 신뢰성을 줌으로써 그 생태계를 꾸릴 수 있었던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반드시 이제 윤리를 챙긴다는 게 기술을 저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업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님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전창배 이사장님의 강의가 궁금하신 교육 담당자님께서는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언바운드랩 대부의 조용민 대표님을 모시고 AI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창배 이사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